1945년 5월 8일 베를린에서 독일군 관계자들이 마지막 항복 서명을 하고 마지막 군인들이 무기를 땅에 내려놓고 있는 동안 소련의 지도자들은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남긴 전쟁의 끝을 기념하고 있었다. 군대는 이미 적의 수도에 들어가 있었고 건물들은 먼지로 변했으며 모스크바에서는 퍼레이드, 연설, 메달 준비가 한창이었다. 대가는 참혹했다. 지도에서 지워진 도시들, 깨진 가족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 그러나 지배자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깨끗한 제복과 영웅 같은 얼굴을 한 채. 그들은 전선에 물든 적이 없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모든 명령, 모든 억압, 모든 처형에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은 떨어져 나갔고 몇몇은 집에서 편안히 죽거나 아무렇지 않게 묻혔지만 모두가 남긴 것은 있었다. 자녀들, 아내들, 손자들. 일부는 멀리 떨어져 삶을 꾸리려 했고 다른 이들은 그 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짐을 지고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그 성을 벗지 못한 사람. 이리나는 움직이지 않고 교실 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굳고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고 줄을 서서 들어왔다. 마치 모두가 전직 대통령의 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서 있는 그녀의 가족의 마지막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퍼레이드도, 국가의 찬가도, 다른 이들이 받았던 국가의 예우도 없었다. 대신 검소한 방과 닫힌 관, 몇 개의 디크릿한 카메라,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 울음도 소란도 없이 마치 첫 번째가 아니라 1000번은 경험한 듯한 표정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리나 미하일로브나 비르간스카야는 자신의 성이 부담임을 알았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 바라보는 눈빛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걸음에서 그것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을 키운 체제의 내부를 무너뜨린 사람의 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소련에서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사치 없이 간소했으며 세부 사항까지 철저한 어머니와 집보다는 회의에 더 자주 참석한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다.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단어가 세계적 언어의 일부분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의사였고 모스크바의 병원에서 일하며 그저 일상적인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 일상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녀가 원하지 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로운 사회주의의 모범적인 딸로 변화의 얼굴로 비춰졌지만 그녀는 결코 카메라를 원하거나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강제로 가야 하는 곳에 갔고 어머니나 아버지 뒤에서 몇 걸음 뒤에 걸으며 그곳에 있어도 말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크렘린에서 붉은 깃발이 내려가고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을 때 이리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다른 나라로 가지도 않았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인맥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모스크바에 남아 있었고 평범한 아파트에서 남편 아나톨리 비르간스키와 공공의 삶을 전혀 원하지 않았던 과학자인 그와 그리고 정치나 미디어에서 밀어내지 않고 초점을 피해 키운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 장남 아나톨리 주니어는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자랑하거나 성에 대해 자랑하지 않았다. 이리나는 그동안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을 피했다. 그녀는 꾸준히, 검소하게, 마치 일부러 어떤 장면에서도 자신을 지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모든 것은 1999년에 어머니 라이사와의 사망으로 달라졌다. 가족의 균형이 무너졌다. 고르바초프는 길을 잃었고 그가 여전히 행사에 참석하고 여행을 하고 간견을 했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때 이리나는 손을 잡았다. 의학을 떠나 일상적인 일을 맡았고 고르바초프 재단을 재건했으며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를 대신해 말하고 대답하고 그를 돌보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스캔들이나 논란, 이상한 동맹은 없었다. 이리나는 조명을 피하고 거짓말을 바로잡거나 체제 붕괴 후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아버지를 방어하기 위해 말할 때만 나왔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아버지가 잠을 잘 수 없고 말을 하지 않으며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며 자신이 만들려고 했던 모든 것을 파괴당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공개적인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침묵이 찾아왔다. 오늘날 이리나는 여전히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오래된 서류들, 문서들이 담긴 서류철, 서명된 책들과 인쇄된 연설들 사이에서 하루를 보낸다. 역사학자들이 기록들을 보기 위해 찾아오면 초대장을 관리하고 출판물을 검토하며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TV에 출연하지도 않는다. 푸틴이나 나라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는다. 그녀는 복도를 조용히 걸으며 짧은 문장으로 대답하고 자신이 어떤 주인공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피한다. 그녀는 결코 독점 인터뷰를 팔지 않았고 성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정치에 뛰어들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지키고 보호하고 버팀목이 되었다. 그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고르바초프 재단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떤 편지가 빠졌는지, 어떤 방문이 더 중요했는지, 어떤 문서를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녀는 모든 대출, 전시, 기록들을 확인한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그 모든 노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녀는 차분히 드라마 없이 대답한다. 성은 무겁지만 그것은 벌이 아니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어머니가 죽기 전에 그녀에게 반복하라고 했던 약속처럼 말이다. 그를 혼자 두지 마라. 그리고 그녀는 혼자 두지 않았다. 스베틀라나, 20세기 가장 두려운 성을 벗어난 여자. 스베틀라나는 마치 수년 전부터 그 결정을 내린 것처럼 뉴델리의 미국 대사관 입구를 통과했다. 1967년 3월이었다. 그녀는 밝은 색의 외투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아무런 문서도 들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탈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동지들도 여권도 보장도 없었다. 단지 외교관들이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르던 이름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 스탈린의 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소련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1926년에 태어났으며 소련의 권력 중심에서 경호원들, 고문들, 조용한 복도, 그리고 절대로 웃지 않던 아버지와 함께 자랐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말없이 지내는 법, 어른들의 눈길을 읽는 법, 그리고 스탈린이 목소리를 높일 때는 방에서 사라지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어머니 나데즈다는 그녀가 6살일 때 자살했다. 그것은 공식 만찬 중에 일어났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 후 어머니의 이름은 금지되었다. 집에서도 중앙위원회에서도 아무도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군사훈련소처럼 생긴 집에서 자랐다. 하인, 교사, 감시자들은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다. 그녀가 말한 모든 것, 그녀가 한 모든 일은 감시당했다. 아버지는 가끔 그녀를 불러 명령을 내리고 과업의 수행을 점검했다. 애정 표현은 없었고 설명도 없었으며 질문도 없었다. 그녀의 삼촌들과 지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들은 죽었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시베리아에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스탈린이 크렘린에서 공포를 이끌던 동안 스베틀라나는 감시받는 사치 속에서 살았다. 잘 먹었고 특별한 옷을 입었으며 좋은 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누군가 사라질 때마다 그녀는 그들이 지도에서 지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평온함을 가장하는 법을 배웠고 속으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정상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일기를 썼고 나중에 누군가 찾을 경우를 대비해 그것들을 불태웠다. 스탈린이 1953년에 죽었을 때 권력은 갑자기 사라졌다. 스베틀라나는 혼자 남게 되었고 경호도 중요성도 없었으며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줄 성도 아니라 오히려 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시도했다. 문학을 공부하고 번역가로 일했으며 여러 번 결혼하고 3명의 자녀를 두었다. 하나는 군사학교로 데려갔고 다른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자랐다. 막내는 훨씬 나중에 태어났다. 그녀는 여러 번 나라를 떠나려고 했지만 국가에서는 항상 그녀의 출국을 거부했다. 그러다가 1966년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과 함께 인도에 갔고 그곳에서 기회를 찾았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혼자서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 망명을 요청했다. 외교관들은 그것이 함정인지 문제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듣기로 했다. 24시간도 안 돼서 그녀는 로마로 가는 길을 떠났고 이어서 스위스와 미국으로 향했다. 뉴욕에 도착하자 언론은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스탈린의 딸이자 반체제 인사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돈은 없었으며 자녀들은 모스크바에 두고 왔다. 잠시 동안 연방 요원들의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언론은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을 출판했다. 친구에게 보내는 20편의 편지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크렘린 내부의 삶, 어머니의 자살, 일상적인 두려움,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잠시 유명세를 탔지만 그 유명세는 금방 사라졌다. 그녀는 작은 도시들로 이사하며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했다. 그녀는 다시 결혼하고 딸을 낳고 또 이사했다. 1980년대에는 잠시 소련을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더 이상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나라에서는 독재자의 딸로 또 다른 나라에서는 배신자로 불렸다.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해는 위스콘신에서 지냈다. 작은 집에서 막내딸과 함께 살았다. 그녀는 재산도 방문객도 큰 자녀들과의 연락도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사, 침묵,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일상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서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국도 유산도 확신도 없었다. 오직 헐거운 종이들, 보관된 편지들, 이사할 때마다 끌고 다닌 상자들만 있었다. 2011년 11월 공공병원에서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85세였다. 아무런 추모식도 국가적인 의례도 발표도 없었다. 그녀는 관객 없이 화장되었고 그녀의 유해는 다시는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위해 말하지 않았다. 수년간 권력과 두려움을 상징했던 그녀의 이름은 신문에 짧게 이렇게 실렸다. 미국에서 스탈린의 딸이 사망. 몰로토프, 절대로 자리를 놓지 않은 관료. 몰로토프는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마치 중앙위원회의 일정이 그의 내면 시계에서 전혀 사라지지 않은 듯 보였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무와도 이야기하거나 편지를 검토하기 전에 평생 해왔던 대로 옷을 입는 것이었다. 깔끔한 셔츠, 재킷, 꽉 조인 넥타이, 그리고 고정된 표정. 마치 여전히 회의실에 들어가 나라의 방향을 논의해야 할 사람처럼. 그는 20년 이상 아무런 직책도 없었고 비서도 경호원도 집 밖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정치국이 여전히 운영되고 자신이 모든 일을 기록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모스크바의 간소한 아파트에서 살았고 장식도 없었고 방문객도 없었으며 아내인 폴리나와 함께 살았다. 폴리나는 그와 함께 숙청을 당한 사람으로 두 사람은 더 이상 다시 시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엌에서 옛날 보고서를 읽으며 그것들이 여전히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1962년 흐루쇼프의 개혁에 반대하여 당에서 쫓겨났다. 공개적인 스캔들이나 시끄러운 헤드라인 없이, 그러나 확실한 판결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는 히틀러와 루즈벨트와 협상했던 사람이 아니라 청중도, 연설도, 공식적인 역사도 없는 퇴직자가 되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호출하지 않았으며 만약 길거리에서 누군가 그를 알아보았다면 그들은 그저 예의상 혹은 습관적으로 짧게 인사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 사무실들의 시간이 아닌 시간에 걷기 시작했고 보통 골목길을 걷으며 주머니에 접은 서류들을 넣고 다녔다.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 보고서를 물어볼 것처럼. 때때로 이웃들이 그에게 인사했다. 그는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며 아무 불만도 감사도 없이 계속 걸었다. 몇 년 동안 그와의 유일한 대화는 기자 펠릭스 추예프가 정기적으로 그를 방문하고 그 앞에 앉아 몇 시간 동안 녹음기를 켜놓고 몰로토프가 마치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일이었다. 마치 냉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단기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처럼. 그는 숫자와 회의에서 나온 직접적인 인용을 기억하고 조약의 세부 사항과 사람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름들을 떠올렸다. 그는 의심을 보이지 않았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스탈린 정권 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한 줄도 수정하지 않았다. 그는 숙청을 예산을 다루듯이 정당화했다. 그는 죽음을 전략의 일부로 필요 요소로 언급했다. 그리고 추예프가 불편한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는 그냥 다른 주제, 다른 기억, 또 다른 회계로 넘어갔다. 그는 결코 대화의 흐름을 놓지 않았다. 1970년대와 80년대 동안 많은 옛 지도자들이 이미 은둔하거나 새로운 발언을 시도했을 때 몰로토프는 자신의 추방이 단지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위원회에 편지를 보내고 회의를 요청하고 이념적 수정이 담긴 문서를 보내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옹호했다. 그는 아무도 읽지 않은 완전한 에세이를 작성했다. 그 에세이는 소련 외교 정책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 설명한 것이었다. 그는 폴리나와 함께 겸손한 환경에서 살았고 국가에서 주는 연금과 개인 도서관,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텔레비전, 그리고 현실보다 과거를 되돌려 얘기하는 대화들 속에서 생활했다. 그들은 중국, 아프리카, 세계의 공산당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전히 공식 도장이 찍힌 소식을 받고 있다고 믿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했다. 고르바초프가 당에서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몰로토프는 드디어 그가 복권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또 다른 편지를 보내고 새로운 농어를 내세우며 자신에게 당원증을 되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직책을 원하지 않았고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당 안에서 다시 존재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이 충성했으며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고 절대 원칙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과거의 유물처럼 보였고 더 이상 어느 구조에도 맞지 않는 조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가 훈련받은 군인처럼 정확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1984년 그는 복직되었다. 의례 없이, 언론 발표도 없이, 연설도 없이. 그것은 행정적인 결정이었고 우아하게 문을 닫는 방식이었다. 그에게는 충분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저 새 카드 한 장을 서랍에 넣고 다시 서류들 앞에 앉았다. 그로부터 1년 후 그의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추예프를 받았고 여전히 예전처럼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마다 더 긴 휴식이 필요했고 힘이 없었으며 전에는 없었던 침묵이 있었다. 기억은 여전히 그를 도왔지만 몸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1986년 모스크바에서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국가 장례식도, 연설도, 시민들의 줄도, 크렘린의 꽃도 없었다. 그는 노보데비치 묘지에 묻혔고 다른 중요한 이름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표시는 없었다. 그의 무덤에는 이름과 직책만 적혀 있다. 히틀러와 협상했었다고 쓰여 있지 않다. 대량 처형을 승인했다는 언급도 없다. 그는 소련의 가장 강력한 기계의 중심이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없다. 또한 마지막까지 그는 그것이 다 가치 있었다고 행동했다는 말도 없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보고서를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연설을 수정하지 않았으며 당에 대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사과하지 않았다. 결코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결코 시간이 그를 지나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브레즈네프 제국의 유산, 상속 없는 부패. 아침 8시 반, 경호원은 매일처럼 문을 두드렸다. 몇 초간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알리지 않고 손잡이를 당겼다. 늘 하던 대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다. 브레즈네프는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이었으며 눈은 반쯤 열려 있었다. 휴대용 제세동기를 사용하려 했지만 기계는 첫 번째 시도부터 고장났고 닷에 도착한 의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9시 반, 공식적인 전선이 소식을 전했다. 총서기가 사망했다. 발표에는 감정이 담기지 않았다. 자세한 설명도 없었다. 단지 소련의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직위를 떠났다는 짧은 문장이 전 세계에 알렸다. 브레즈네프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그의 몸은 거의 반응하지 않는 기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었고 발끝은 카펫을 끌고 다녔으며 팔은 그를 도와주는 보좌진에 의해 지탱되었다. 그의 혀는 부풀어 있었고 눈꺼풀은 내려가 있었으며 턱은 뻣뻣했고 숨쉬는 데는 점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어색한 문장을 이어갔고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문서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모든 공식 행사에 등장했고 무거운 옷을 입고 몇 시간 동안 화장을 받았으며 눈썹은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고 얼굴은 부패를 숨기려는 수많은 파우더로 덮여 있었다. 크렘린에서는 그가 더 이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직위에서 빼려고 하지 않았다. 마지막 날까지 균형을 유지해야 했다. 그의 주변도 마찬가지로 무너져갔다. 그의 딸 갈리나는 이미 가족 모임에서 사라졌다. 보안 보고서에는 호텔에서의 스캔들, 불법 보석상과의 관계, 정신병원에서 끝나는 술 취한 사건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중앙위원회의 절반과 싸웠고 예전에는 성씨만으로 존경받던 많은 사람들의 거부를 받았다. 그녀는 몇 주간 아파트에 틀어박혀 아무와도 만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반면 그의 아들 유리는 낮은 프로필을 유지했다. 그는 외무부에서 일했지만 눈에 띄지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은 후 그는 대중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 1990년대에는 부패 조사에 등장했지만 기소된 적은 없었다. 그는 결국 스위스로 떠났고 직책도 재산도 돌아갈 의지도 없이 살았다. 브레즈네프의 아내 빅토리아는 그 후 몇 년을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에 의해 감시받는 것처럼 살았다. 중앙위원회는 그녀에게 혜택을 철회하고 언론과의 대화를 금지했으며 그녀의 거리에 감시를 두었다. 가끔 그녀는 남편의 묘지를 방문할 수 있었지만 항상 호위가 따랐다. 그녀는 집에 브레즈네프의 메달 상자를 숨겨두었고 그것이 그녀가 남겨둔 유일한 것이라고 믿었다. 가장 눈에 띄는 훈장들은 회수되어 국가에 반환되었고 남편의 이미지는 책, 교과서, 공식 건물의 벽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과거로 남게 되었다. 장례식 동안 그의 시신은 두껍게 화장하고 꽃은 정밀하게 배치되었으며 그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는 연출로 전시되었다. 당의 지도자들이 침묵 속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손은 교차되어 있었다. 눈물도 감정도 없었다. 안드로포프는 차가운 연설을 했고 그 연설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이며 연설을 읽는 정밀함 속에서 그 목적이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아무도 쇠퇴, 혼란, 침묵, 잊혀진 것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도 부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자동적인 연계로 장군처럼 묻혔다. 시스템이 미리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 이후 브레즈네프의 이미지는 모든 광채를 잃었다. 오랜 세월 동안 안정의 상징이었던 그는 풍자적 이미지로 변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그가 잠자고 말을 더듬으며 의미 없는 문장을 반복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개그맨들은 그를 침체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그의 이름은 거리, 학교, 동상에서 사라졌다. 그를 기리기 위해 이름을 변경했던 도시도 원래 이름을 되찾았다. 그의 얼굴은 한때 지폐와 포스터를 장식했으나 이제는 박물관의 구석에 아무 표식 없이 놓여 있었다. 더 이상 아무도 그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예시로만 언급되었다. 갈리나는 정신병원과 병원, 정신과 클리닉에서 입원하고 간헐적으로 그녀를 관리하는 관료들의 방문을 받으며 죽음을 맞았다. 그녀는 신문에서 기사도 공식적인 꽃도 인정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유리는 해외에서 계속 살았고 인터뷰도 스캔들도 보이지 않는 과거도 없었다. 빅토리아, 과부는 조금 더 살았고 예전 사진들 속에서 갇힌 채로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공식적인 행사 초대도 받지 못했다. 브레즈네프 가족은 국가 역사에서 부차적인 메모로 축소되었고 간략한 언급으로 교과서에 실린 일면으로 끝났다. 10년 이상 러니드 브레즈네프는 소련의 권력의 얼굴이었다. 그는 공장에서, 광산에서, 퍼레이드에서, 농업 박람회에서 나타났다. 그의 가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끝이 없는 연설을 읽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법령에 서명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힘겹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시기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부서진 몸, 불안정한 딸, 방향을 잃은 아들, 그리고 무시당한 아내만 남았다. 의사들이 그를 다쳐서 끌어냈을 때 장례식도 의례도 프로토콜도 없었다. 그저 간단한 지시가 있었다. 크렘린으로 데려가라. 그렇게 그들의 사이클은 마무리되었다. 말 없이, 유산 없이, 상속 없이. 니나 흐루쇼바, 연설 대신 수업을 택한 손녀. 니나는 뉴욕의 더 뉴스쿨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녀는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고 주목도 받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 대학의 복도를 지나온 수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실 문을 밀어낸다. 학생들은 그녀의 업무와 명확한 방식으로 세계적인 갈등을 설명하는 능력, 그리고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존경한다. 몇몇은 그녀의 성을 들어본 적이 있고 그것이 지난 세기 소련의 지도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 누구도 이를 묻는 용기를 내지 않는다.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그녀는 즉답한다. 네, 저는 니키타 흐루쇼프의 손녀입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소련 시대에서 가장 큰 이름 중 하나였다. 그는 스탈린 이후에 집권하며 체제의 범죄를 고발하고 수용소를 열고 서방과의 긴장을 완화시키며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 서방 언론은 그를 충동적인 인물로 묘사하며 유엔에서 신발로 탁탁 치는 모습으로 기억되었고 집에서는 강하게 말하며 옥수수를 심고 논쟁을 피하지 않는 할아버지로 기억되었다. 그는 집에서 먹는 것을 좋아했고 공식 만찬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사치스럽지 않은 가족과 함께 살았다. 그의 자녀들 중 하나는 유리아, 니나의 어머니였고 유리아는 항상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고 정치와 흐루쇼프라는 성을 상징하는 개혁과 단절의 시기를 떠나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니나는 언어에 흥미를 느꼈고 언어들 간의 미묘한 차이와 이야기의 흐름이 나라의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녀는 비교 문학을 전공하며 여러 언어를 배우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후 미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시절 이 성씨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였다. 그녀는 자신의 출신 때문에 장학금을 받거나 연락처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저 공부하고 일하고 출판하며 학위를 마친 후에는 미국에 남아 교수로 일하며 자기만의 길을 걸었다. 교수로서의 첫 몇 년 동안 그녀는 작은 강의를 맡고 외교 정책에 관한 학술 기사를 쓰며 공식적인 연설문을 분석하고 서서히 경력을 쌓았다. 그녀는 절대로 성을 내세우지 않았고 방패로 삼지 않았다. 수업에서는 데이터와 자료, 문서에 집중하며 때때로 쿠바나 베를린을 언급하며 할아버지를 직접적인 예로 들었지만 그것을 개인적인 이야기로 만들지 않았다. 그는 역사적 인물이지 가족 신화는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책을 출판했다. 첫 번째 책은 냉전 이후 미국 언론이 러시아를 어떻게 묘사했는지에 관한 연구였다. 그 후로는 푸틴의 인물, 선전 전략, 21세기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소련 유산이 여전히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폭넓은 에세이를 쓰게 되었다. 그녀는 감정에서 우러나거나 활동가의 입장에서 글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파일을 들고 인터뷰를 확인하고 기밀 문서를 보고 연설을 비교하면서 글을 썼다. 그것이 국제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고 그녀는 인터뷰와 토론에 초대되었으며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의 대학에서도 강연을 했다. 그녀는 이를 기꺼이 수락했지만 항상 자신의 규칙을 강하게 제시했다. 찬사 가족의 전기, 역사를 쇼처럼 만드는 것을 금지했다. 맨하탄의 그녀의 아파트에는 책이 가득하고 날짜별로 정리된 신문 클리핑, 오래된 사진, 그리고 개인적인 편지가 들어있는 서류철이 있다. 할아버지와 함께 들판에서 옥수수를 들고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하나 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벽에 걸리지 않는다. 다른 가족 사진들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 프레임은 없고 상장이나 흉상도 없다. 크렘린의 상징도 공식적인 기념품도 없다. 그저 서류철, 표시된 텍스트들, 메모장과 수업에 사용할 때 종종 쓰는 소련 지도 모양의 컵만 있다. 그녀의 학생들은 그녀를 교수로 알고 아무도 손녀로 대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그녀의 방법, 명확함, 자만하지 않는 단호함을 존경한다. 그녀는 소셜 미디어를 피하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으며 자극적인 러시아 관련 이슈에 대해 발언하지 않는다. 그녀는 말해야 할 때 말한다. 설명하고 기록하고 날짜를 명시하며 자료를 비교한다. 그녀는 증거를 믿고 라벨을 믿지 않는다. 여유 시간이 되면 공원을 걷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고 학문적 이메일에 답장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낸다. 출신이나 목표를 설명할 필요 없이. 가끔 그녀는 러시아에서 편지를 받는다. 일부는 흐루쇼프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것, 다른 일부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것. 그녀는 그 모든 편지를 읽는다. 일부에는 답장을 보낸다. 특히 그 시절 변화를 겪은 노인들의 편지에는 답한다. 그들의 이야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어떤 직위도 맡지 않았고 어떤 당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대표하지 않는다. 그녀는 평범한 시민으로, 교수로, 연구자로 산다. 러시아 국가로부터 어떤 부탁도 받은 적 없고 공식 행사에 초대된 적도 없다. 그런 일도 기대하지 않았다. 오늘날 그녀의 이름은 기사와 에세이, 학술 회의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그 이유는 후손으로서가 아니다. 그녀는 저자, 분석가,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과거가 현재의 담론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연구하는 교수로서 알려져 있다. 책상 위에는 날짜가 적힌 노트, 수정할 텍스트 더미, 수업 자료가 들어있는 서류철이 놓여 있다. 때때로 그녀가 소련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어떤 학생이 크렘린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잠시 멈추고 네, 아주 오래전에 갔었죠 라고 대답한다. 그리고는 수업을 계속 진행한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알렉산더 브루돈스키, 스탈린을 그의 삶에서 지운 감독. 알렉산더는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걸어 러시아 군대 극장으로 향했다. 오래된 스카프를 두르고 클립보드를 팔에 끼운 채 동료들이 늘 보던 그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신분증도 특별한 인사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감독, 정확한 시선과 정확한 리듬을 가진 사람, 필요하면 장면을 10번 반복하더라도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극장 사람들은 그의 실제 성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처음 서명할 때 어머니의 성을 쓰며 알렉산더 브루돈스키라는 이름을 택했고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그가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 스탈린, 바실리 스탈린 장군의 아들이자 그 소련을 지배한 지도자의 손자라는 사실을 크게 말한 적이 없었다. 모스크바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사샤라고 불렀다. 인터뷰를 받지 않고 상을 받으러 나타나지 않으며 장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을 손으로 쓰고는 교정하는 사람, 그는 아주 일찍 결정을 내린 것이 분명했다. 다른 사람들이 방패로 삼을 성을 묻어두기로.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유산이었지만 그에게는 짐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르듯이 뒤로 남겨두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침묵 속에서 제어된 혼란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소리치고 사라지고 자주 불쑥 떠나는 집에서 자랐다. 이오시프 스탈린이 죽은 후 바실리는 숙청당하고 비난받았으며 공적 무대에서 사라졌고 그와 함께 그의 아들 역시 이사를 다니며 몇 달도 머무르지 못하는 집에서 지냈다. 수시로 바뀌는 튜터들과 아무도 보지 않으면 그를 때리는 계모가 있었다. 그의 생모는 없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 대한 몇 가지 단편적인 기억만 있었고
온전한 대화는 없었다. 7살 때 그는 경고도 없이 그 집을 떠났고 자신이 처벌인 지 보호를 위해 가정으로 보내졌는지 알 수 없는 집에 놓여졌다. 아무도 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가 이해한 것은 그의 성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애국적인 시를 암송할 때 그는 어른들의 제스처를 읽는 법을 배웠다. 어떤 말이 위험한지, 그리고 그 주제가 그의 가게로 향할 때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스탈린이라는 성은 더 이상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극장은 그의 피난처였다. 그는 혈통이 필요 없었다. 오직 규율, 인내, 그리고 귀만 있으면 됐다. 알렉산더는 큰 인물들을 따라 배우며 장면 하나하나의 전환, 효과적인 정지, 톤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주는 움직임을 노트에 적었다. 그는 절대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는 반복하고 연습하고 다듬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르기를 원했다. 그것은 미적 완벽주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색하게 들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감독을 시작했을 때 그는 복잡한 텍스트를 선택했다. 부서진 인물들을 가진 이야기, 영웅도 희생자도 없는 작품들이었다. 그는 긴 침묵과 작은 제스처, 말로 하지 않는 상처들을 좋아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실수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는 토론하지 않았다. 그저 교정했다. 그의 유일한 예외는 스베틀라나 알릴루에바, 그의 이모와의 관계였다. 그녀는 스탈린의 딸이자 그 성을 벗어난 사람이었다. 그들은 사람 없는 길을 함께 걸으며 책과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떻게 기억이 모든 것을 왜곡하는지. 그들은 결코 이오시프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나누는 침묵 속에 그들이 설명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극장에서는 그의 보조들이 알았다. 만약 장면이 잘 되지 않으면 알렉산더는 조용히 앉아 잠시 멈추고는 목소리 하나 높이지 않고 다시 하자고 말했다. 때로 그는 정확한 메모를 남겼다. 조명을 2점 낮춰, 숨을 쉬기 전에 잠깐 멈춰, 의자를 3걸음 왼쪽으로 옮겨. 그는 아무것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정했다. 그는 어떤 찬사도 허용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반대했다. 누군가 그를 할아버지와 연결하려 했을 때 그의 대답은 간결하고 짧고 단호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자신의 출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느냐고 물었을 때 알렉산더는 고개를 숙이고 그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말한 뒤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그는 혼자 살았다. 보조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고 벽에 걸린 찬사도 없었다. 그에게는 책, 각본에 표시된 글들, 연습의 녹음, 그리고 대사를 다시 배우는 듯한 자세로 대사를 점검하는 녹음기가 있었다. 만약 어떤 대화에서 스탈린에 대해 언급되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주제가 저절로 사라지길 기다렸다. 원한이 아니었다. 방어였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는 2017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은 일부 극장 관련 미디어에 실렸고 몇몇 동료들은 짧은 글을 썼으며 몇 개의 극장이 그의 녹음을 다시 리뷰했다. 하지만 연설도, 공식적인 화환도, 공개적인 행사도 없었다. 그는 아무런 성대한 의식 없이 묻혔고 그의 무덤에는 스탈린이라는 단어는 없다. 대신 선택한 이름, 알렉산더 부르돈스키, 극장감독.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가 남긴 것은 역사책이나 가계도에 남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기억되는 무대 연출에, 보조들이 지도처럼 간직한 메모에, 그가 원하는 순간에 목소리가 깨지는 연습 녹음에 남아있다. 그는 누구도 주장하려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성이 그를 짓누르지 않도록 살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해냈다. 이리나 고르바초바,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돌본 의사. 이리나는 병원에서 아무 말 없이 나왔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 라이사의 검진이 끝났고 보고서는 최악은 아니었지만 계속되는 치료와 긴 주기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1998년 몇 달째 모든 일이 독일에서 매주 도착하는 의료 보고서에 맞춰 돌아가고 있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여전히 여행을 떠나고 인터뷰와 간견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일은 이리나가 맡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일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고 병원을 잘 알고 있었으며 관료주의에 갇히지 않고 필요한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이리나는 의학을 공부하고 내분비학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수년간 클리닉과 대학에서 근무했다. 그녀는 결코 주목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 많은 지도자들의 딸들이 공직에 앉을 때 이리나는 자신의 일상적인 근무와 강의를 계속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두 딸인 크세니아와 아나스타시아를 두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체계적인 삶을 살았다. 때때로 아버지가 그녀에게 전화해 보고서를 검토하고 텍스트를 번역하거나 일정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녀는 카메라나 사진, 의전 없이 그것을 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듯 일상으로 돌아갔다. 소련의 붕괴 후 이리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까이 남아 있었다. 정치적인 인물이 아닌 아버지의 가까운 사람으로서 그들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때때로 과거의 결정을 되새기며 후회 없이 그가 어떤 개혁을 하게 되었는지 그녀는 그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질문하며 신문에 나오는 제목을 고르고 기사를 잘랐다. 또한 전화통화를 처리하고 방문을 조직하고 끊임없이 도착하는 편지들을 답변했다. 라이색의 백혈병이 진단되었을 때 이리나는 모든 것을 책임졌다. 어머니를 전문 클리닉에 데려가고 여러 팀의 의견을 구하며 약을 준비하고 각 프로토콜을 점검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접이식 침대에서 자고 밤새 연구를 읽으며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기록했다. 고르바초프는 지쳐 있었고 나가기는 했지만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리나는 실질적이고 감정적이며 물리적으로 그를 돌보았다. 라이사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은 이리나였다. 이송, 의상, 절차, 꽃다발까지. 아무런 극적인 연설 없이 마치 1000번은 해본 듯 아무렇지 않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르바초프 재단은 이리나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화려한 직책을 가지지 않았다. 부회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을 열고 이메일을 점검하며 문서를 보관하고 텍스트를 수정하며 회의를 조율했다. 그녀는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모든 행사, 간견, 해외와의 접촉 뒤에는 그녀가 있었다.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을 때 그녀는 조직자들이 아직 기억하고 있을 만큼 정확하게 일정을 조직했다. 아버지가 상을 받고 간견을 할 때 이리나는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보장했다. 집에는 메달도 흉상도 공식 초상화도 없었다. 그녀는 가족 사진과 라이사의 메모가 담긴 공책 그리고 안내의 일기 한 권을 가지고 있었다. 크세니아는 문화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나스타시아는 건축가였다. 그들은 성을 이용해 길을 열지 않았다. 이리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들에게 성이 무겁지만 그것이 문을 여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2011년 아버지의 80세 기념식에서 이리나는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했다. 그녀는 서류 없이 연설을 했다. 참석자들에게 감사하며 고르바초프라는 이름이 존경과 불편함을 동시에 일으킨다는 것을 언급하며 2000년대 역사는 박수나 비난 없이 읽혀야 한다고 말했다. 긴 박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지냈다. 때때로 건강이나 시민권에 관한 행사에 초대받았다. 만약 그녀가 참석했다면 그것은 그녀가 아는 것, 즉 관리, 돌봄, 아카이브에 관한 이야기였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직위도 원하지 않았고 당에서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조직도 이끌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갔고 말했다. 그리고 돌아왔다. 고르바초프가 점차 쇠약해지자 이리나는 어머니를 돌본 것처럼 그를 돌보았다. 의학 보고서를 준비하고 방문 일정을 조직하며 러시아와 해외 의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녀는 항상 가까이에 있었다. 말은 적게 했다. 그가 원할 때만 대답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공책에 노트를 적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서류에 서명한 사람은 그녀였고 마지막 작별을 조직한 사람도 그녀였으며 방문자들을 맞이한 사람도 이리나였다. 오늘날 그녀는 여전히 모스크바에 살고 있다. 재단 일을 처리하고 역사학자들의 문의에 답하며 원고를 검토하고
문서를 보관한다. 그녀는 텔레비전에도 나오지 않고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정부나 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녀는 사무실을 그대로 두고 책은 같은 순서대로, 문서는 분류된 상태로 유지된다. 한 서랍에는 고르바초프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다. 이리나는 그것을 한 번 읽었고 결코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보여줄 생각도 없다. 타티아나 유마셰바, 소련 세기의 마지막 문장을 쓴 전략가. 타티아나는 아무 신분증 없이 크렘린에 들어갔다. 집의 정원을 지나듯 복도를 가로지르며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미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작은 가방과 메모가 가득한 공책을 들고 있었으며 전화는 아버지가 필요할 때마다 울렸다. 90년대 중반부터 그녀는 공식적인 직책이나 사무실 명패 없이도 모든 곳에 있었다. 회의에서, 결정에서,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읽을 연설을 수정하는 데에도 그녀가 있었다. 정부 구조에는 이름이 없었고 조직돼 나타나지 않았으며 언론과의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요들과 고문들은 그녀에게 기꺼이 의논을 했다. 그녀는 부통령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중요한 일은 그녀의 손을 거쳐야 했다. 1996년 선거 캠페인에서 여론조사는 최저를 기록하고 예르친 대통령은 사퇴 직전처럼 보였을 때 타티아나는 그 전체 계획을 지탱했다. 그녀는 고문들을 모았고 이미지 컨설턴트들을 불러왔으며 새로운 연설문을 검토하고 아버지를 공산주의 복귀를 막는 유일한 인물로 제시하는 전략을 조직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을 거쳐갔다.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모든 것은 그녀의 검토를 거쳤다. 선거가 끝난 후 그녀의 역할은 더 이상 묵묵히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지위를 바꾸지 않았고 인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계속 일했다. 강요들과 조율하고 기업인들과 대화하며 언론 책임자들과 앉아 일정을 결정하고 메시지를 조정했다.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와의 관계는 텔레비전 채널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나톨리 추바이스와의 신뢰는 정부 내에서 새로운 직책을 정의할 수 있게 했다. 그녀는 서류를 검토하고 문장을 수정하고 날짜를 조정했다.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제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예르친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던 1998년 경제 위기 속에서 타티아나는 모든 것을 책임졌다. 그녀는 의료 기록을 공책에 적고 혈압, 치료, 금기 사항, 중요한 날짜들을 모두 기억했다. 아버지가 서 있기도 어려운 날에 회의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했다. 가장 힘든 몇 주 동안 그녀는 크렘린에서 잠을 자며 대통령 사무실 옆에 마련된 방에서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했다. 그 와중에 그녀는 발렌틴 유마셰프와 결혼했다. 유마셰프는 권력의 복도를 잘 아는 기자였다. 그는 연설문을 작성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고르바초프의 미디어와의 비공식적인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결정을 내리며 고르바초프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고위 관리들은 그들을 가족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기업가들과 협력하고 대답을 작성하며 내부 움직임을 분석하고 직책을 협상했다. 아무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1999년 예르친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타티아나는 후임자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었지만 마지막으로 선택된 인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블라디미르 푸틴이었다. 그는 경력이 있었고 보안계에서 일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했으며 가장 보수적인 그룹들 사이에서도 의심을 받지 않았다. 타티아나는 그가 가장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발표 준비에 참여하고 초안을 읽고 문장을 조정했다. 예르친이 그날 카메라 앞에서 읽은 문장은 타티아나가 밤새 점검한 내용이었다. 12월 31일 예르친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카메라 앞에 두고 일어섰다. 권력의 이양을 알리는 그 메시지는 이미 타티아나의 손끝에서 다듬어진 것이다. 녹화 몇 분 전에 그녀는 그의 옷을 조정하고 핵심 포인트를 지적하며 천천히 읽을 것을 당부했다. 그 후 타티아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비디오가 국영 채널로 바로 전송되도록 했다. 그렇게 고르바초프의 임기는 끝났다. 사임 후 그들은 모스크바 외곽으로 이사를 갔다. 조용한 집에서
끊이지 않는 방문자 없이. 푸틴은 한동안 그들을 초대하고 공식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지만 연락은 점차 뜸해졌다. 타티아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직책을 맡지 않았으며 어떤 제안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딸을 돌보고 아버지의 자료를 보관하며 책을 읽었다. 그녀의 남편도 정부와의 영해를 점차 끊어갔고 2022년에는 공식 협력을 완전히 끊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타티아나는 몇 가지 기사와 인터뷰에 응했으며 정치적 기억에 대한 포럼에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이 했던 일을 옹호하고 결정을 설명했으며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자발적이지 않았음을 그 자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있었다고 말했다. 올리가르히, 민영화, 내부 전쟁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저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었다. 오늘날 그녀는 여전히 모스크바에 살고 있다. 예르친 재단을 운영하고 전환에 관한 간견을 조직하며 아버지의 개인 자료를 보관하고 그 시대의 일부 유럽 정치인들과 연락을 유지한다. 그녀의 책상에는 예르친의 손편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사임연설 초안이 들어있는 파란 파일이 있다.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와 함께 쓴 첫 번째 초안이다. 그 겨울 아침에 여전히 접혀있고 날짜는 없다. 그 누구도 그것을 보지 않았다. 크레세 에반스, 스탈린의 손녀. 크레세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가게로 들어가 사장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는 뒤편에 있는 열지 않은 상자들 쪽으로 향했다. 또 다른 일자리, 그다지 특별하지 않지만 학비를 지불하고 일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미국 서부의 이 공예품 가게에서 스탈린의 손녀인 크레세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이었다. 누구도 두 번 쳐다보지 않았다. 고객도 공급자도 예전에는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여전히 단서를 찾으려 했던 호기심, 많은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말을 적게 하고 현재의 이름을 사용하며 그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크레세 에반스, 그녀는 그렇게 살아갔다. 1971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으며 스베틀라나 알릴루예바와 건축가 웨슬리 피터스의 딸이었다. 항상 다른 성을 사용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소련적이고 미국적인 요소가 뒤섞인 안정되지 않은 삶이었다. 어머니는 가장 폐쇄적인 정권에서 탈출했고 아버지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정치적 가족 출신이었다. 그런 가운데 크레세는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자랐다. 목소리가 확립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어머니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느낄 때마다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했다. 어린 시절 그들은 몇몇 도시에서 생활하며 자원이 부족하고 일정이 엉망이었다. 그녀는 세례를 받지 않고 가톨릭 학교에 다녔다. 어린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과의 거리감을 느꼈다. 그것은 눈빛에서 제스처에서 교사들이 의례 중에 그녀를 교실에서 빼놓을 때 드러났다. 뉴저지에 있는 스튜어트 학교에서는 그것이 더욱 두드러졌다. 폴란드계 소녀와 유대인 소녀와 함께 그녀는 따로 그룹을 형성했다. 그들은 참여가 제한되었고 다른 규칙이 적용되었으며 자신들이 온전히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해서 상기시켰다. 크레세가 가톨릭으로 개종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어머니는 그녀가 이미 러시아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얼마 후 크레세는 자신의 이름을 올기에서 바꾸고 싶다고 선언했다. 그때부터 아무도 그녀를 올가라고 부르지 않았다. 어머니와의 동거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스베틀라나는 전체 국가를 뒤로 하고 떠났지만 여전히 엄격하고 강박적이며 융통성이 부족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의지는 집안을 가득 채웠다. 반면 크레세는 충동적이고 민감하며 더 자유롭고 싶어했다. 10살 때 그녀는 부엌에 쪽지를 남기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을 거기서 기다려달라고 적었다. 스베틀라나는 집에서 가운을 입고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신발도 없이 그녀를 찾으러 나갔다. 이웃이 그녀가 공책을 사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데려다 주었다. 크레세는 꽃다발을 들고 돌아왔고 사과를 받았다. 그녀는 다시는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를 닫았다. 말을 적게 했고 생각 속에 갇혀 있었으며 느끼는 것을 더 이상 공유하지 않았다. 대학에 가고 싶다는 관심은 없었다. 그녀는 프린스턴을 거절했고
어머니가 중요하게 여긴 것들을 모두 거부했다. 대신 그녀는 단기 과정을 등록했다. 디자인, 회계, 상업관리. 길고 화려한 과정은 아니었다. 그녀는 독립성을 추구했지만 노출되지 않기를 원했다. 그들은 스프링그린, 위스콘신에 잠시 살았으며 그곳은 텔리에신 근처의 조용한 집이었다. 스베틀란에게는 완벽한 집이었지만 크레세에게는 또 다른 단계일 뿐이었다. 그녀는 상점, 슈퍼마켓, 지역사회센터에서 일했다. 겸손한 일자리들로 일정이 명확하고 이상한 전화나 과거에 관한 질문이 없었다. 그 후 그녀는 여러 도시로 이사를 갔다. 뉴욕 중서부의 작은 마을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않는 곳에서 살았다. 때때로 피터스를 사용했고 때때로 에반스를 사용했다. 언제나 그녀는 누군가가 알릴 수 없도록 알릴 수 있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그녀는 열대 시절에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 이름을 들었고 책이나 뉴스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그녀는 그와 개인적으로 관련 짓지 못했다. 어머니는 거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언급할 때도 간단하고 감정 없이 했다. 그들이 함께한 마지막 시기는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으며 스베틀라나는 건강 문제로 더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었다. 크레세는 안정된 일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파트너가 있었고 조용한 직업을 가졌으며 정리된 일정이 있었다. 필요한 부분만 도왔지만 항상 멀리서 지냈다. 어머니가 2011년에 죽었을 때 그녀는 최소한의 일을 정리했다. 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 아무 표시도 없이 그 항아리를 보관했다. 기억은 보이지 않는 곳에 남겨두었다. 오늘날 그녀는 여전히 미국에 살고 있다. 행정학 관련 기술 교육을 받았고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공공 포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녀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는 없고 서명된 회고록도 돌지 않는다. 인터넷에는 사진이 거의 없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그녀를 진지한 표정과 차분한 태도로 묘사하며 호기심을 억제하는 평온함을 보였다고 말한다. 누군가 스탈린이라는 성을 언급하면 그녀는 급히 주제를 바꾼다. 다른 역사적 인물들의 후손들이 가시성을 선택하거나 직책이나 플랫폼을 추구한 반면 크레세는 그와 반대로 나아갔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직업을 바꿨다. 갈등 없이 자신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공식 문서에는 더 이상 스베틀라나의 딸로 나타나지 않는다. 검색에는 겨우 몇 가지 흔적만 남아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사, 평범한 일,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가져온 개인적인 결정으로 남았다. 아무도 그녀의 뒤를 추적할 수 없도록 살기.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많은 역사를 끌어안고 있는 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매뉴얼이 없다. 내가 했던 일이든 하지 않았던 일이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왔냐는 것이다. 권력의 가장 어두운 곳에 얽힌 가족에서 태어난 이상, 떠나기로 결심하든 침묵을 지키든 조용히 일하든 그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기로 하든 항상 이상한 시선을 보내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캔들과 연설 없이 자신의 길을 가려고 했지만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 과거는 지워지지 않고 숨겨지지도 않으며 놓아주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그 자리에 남아있다. 보이지 않는 흔적처럼 그들의 모든 결정과 만남, 매번 그들이 하는 일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에 동행한다. 그래서 결국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권력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모든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이다.